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를 배웠어요. 민법의 최고 원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 사적 자치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법률행위가 응용돼서 법률효과 발생, 흔히 말하는 권리변동이 일어난다. 이 권리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 효력요건까지 딱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면 옛날부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어디 가서 민법 공부 이제 시작했다 명함 내밀증은 된다고. 이제 효력요건이 끝난 다음에 우리 법전 순서가 책 순서가 법전 순서니까 대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이 효력요건 끝난 다음에 왜 대리가 나오는가 이거를 꼭 이해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대리는 요게 특색이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몹시 바쁘다. 그래서 믿을만한 을에게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다. 토지 소유자, 대리권 수여한 자, 본인, 을이 대리인. 그럼 이 사람이 나는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 요게 대리행위, 요 병 같은 사람을 상대방.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된 모든 법률과 권리무는 본인이 갖더라. 따라 이제 이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권리무는 얘가 갖더라. 지금 칠판에 얘 들어준 것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은 이미 대리를 예를 들어준 거죠. 이렇게. 따라 대리제도 특성은 계약책을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된 권리무는 대리인에게 기속된 게 아니고 모두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게 대리제도 특색이고 법정대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법정대리인다. 대리인은 이제 이미 들어갔고 법정대리 갔는데 이 갑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처리 능력이 휘떨어지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소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유를 하더라도 이걸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일처리 능력이 휘떨어지니까 직접 계약 체결을 못한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흔히 말하기를 제한 능력자. 그럼 이 사람들은 직접 계약 체결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뒤떨어진 정신 능력 보충에 의한 능력 보충경을 두게 되고 이게 법정 대리인이고 미성년자 같으면 1차적으로 친권자. 그럼 이제 법정 대리인이 똑같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권리무는 이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이게 이제 법정 대리고 이게 임의 대리고 따라서 이제 법정 대리는 이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뒤떨어진 정신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요리 이야기를 하고 임의 대리는 이런 거는 또 상관이 없고 이 사람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직접 계약자도 상관이 없는데 현대 생활에 보면 자꾸 복잡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 혼자서 모든 일처리 모아더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을에게 일처리 맡긴다. 그러면 계약처는 이 사람이 하지만 권리무는 내가 직접 취득한다. 이게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는 이 본인이 한정되어 있는 활동 영역이 임의 대리를 통해서 보다 넓게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적 자체를 확정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다 그 말이요. 지금 이 대리제도는 민법의 최고 원리인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거나 확장해주는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 그렇다고 보면 대리제도는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니까 제도 사회적 작용을 미뤄볼 때 대리제도는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말. 그래서 법률행위는 기본이 끝난 다음에 대리가 나오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 번 공부를 했어요.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무를 취득하는 방법. 이걸 지금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소유자가 직접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무를 취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제 이 과정이 끝났으니까 내가 바쁘면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치는 능력이 떨어지면 내 능력을 보충해주는 능력 보충을 통해서 대신
계약 체결하게 하고, 계약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 체결했지만 권리무는 내가 그대로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해서 대리제도가 나온다. 바꿔 말하면 권리무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야.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하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대리를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고 권리무를 내가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이 두 코스가 있다 그 이야기야. 해서 대리제도는 시행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앞으로 대리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밀어볼 때 보다 더 지금보다 많이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니까, 임의대리 마찬가지고 법정들도 마찬가지고, 대리에서는 기본으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특히 무권들이 들어가면 사법고시 버금가게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무권들이 쪽은 더더욱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소론 부분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자. 지금 이 을이 갑의 토지를 매매를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었어요.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었는데,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는 거. 그 이유가 뭔가?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건물 매매했다. 그럼 행위자에게 권리무가 기속이 돼요. 그런데 대리는 계약 체결 행위는 대리인이었는데 모든 권리무는 본에게 가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 본질론 그러는데, 요거는 반드시 대리 공부하면서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와 관련해서 대다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첫째,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권리무는 왜 본에게 가는가?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모든 권리무 법률 효과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 그러면 대리의사는 뭐냐? 이 민법 대리 부분을 보면 대리의사란 말이 시도도 없이 책에 쓰였는데, 대리의사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 의사를 줄여서 대리의사 그래요. 바꿔 말하면 왜 권리무가 얘한테 가냐? 얘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매매했다는 거야.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했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시켰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니까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본에게 간다. 이렇게 논리 구성한다는 거. 그러면 문제점 또 하나. 그러면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무가 얘한테 간다. 이렇게 논리적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가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대리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 내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이걸 보면 안다 그 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는 거. 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갑 대리인 의뢰에서 이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한다. 이런 거를 현명주의 원칙 이렇게 하기로.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했다는 것이 곧 뭘 의미하느냐?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얘가 갑 대리인 의뢰로 표시하고서 매매했다는 것은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했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여기 나오는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모두 기속시켰다. 이런 의사를 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현명하는 것이. 그러니 결론적으로 대리인이 현명을 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모든 권리무가 얘한테 가고, 계약의 당사자도 본인이 되겠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가 현명을 안 했다. 갑 대리인 의뢰로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대리인부터 벗어나는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지 이름을 했다는 소리죠. 대리인 자신에게 모든 권리무가 기속이 되고, 이 경우는 이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주의 원칙이다. 논의 주지를 시켜줬고, 따라서 갑 대리인으로 현명을 하고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권리무가 본에게 하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앞부분에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까지 시험하고는 상관없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쭉 쓰였으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 대리 종류에서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중요하고 능동, 수동대리는 그 집에 가서 읽어보고, 대리에서 3명 관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리 공부 시작이 되는 이 기초를 염두에 두고, 대리 3명 관계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대리 공부를 하고 책도 법전도 이 순서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갑의 본인, 을의 대리인, 병의 상대방. 먼저 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저 대리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얘가 대리권 주었다.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갑대리인 의뢰에서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 이게 대리 행위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고,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과는 본에게 기속이 되고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에 기속이 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의 귀속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법률효과 계속, 요거를 하나 둘 셋 대리 3명 관계 그라고 책 순서는 요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 공부할 때도 대리는 워낙에 방자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잡아서 핵심들을 꼬박꼬박 캐치해서 공부하지 않는 한 엉망진창이 되니까 대리의 3명 관계에 따라서 먼저 공부를 딱 하고, 물론 요거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 유권대리를 전제해서 요 3명 관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당연히 대리권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가 나올 것이고, 유권대리 있고 3명 관계 공부하면 돼.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 개념에서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한테 대리권 줬다 이 말은 이게 권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얘한테 무슨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뭐 의무 부담 지운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대리권은 뭘 말하느냐, 개념으로 말하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말하는 거죠. 인문관념부터 가르쳐줘. 요거는 이제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지 이게 대리권이고, 따라서 얘한테 무슨 권리무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 맞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시험하고 상관없고 모른다 해서 공부한다 지장 없고, 임의 대리권의 이제 발생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글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법정 대리겠죠. 미성년자, 증권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임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한자로 수권행위 그러니까 결국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라는 거죠. 대리권 수여하면 대리권 발생하니까 요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따라서 거기 책에 보면 의, 권한의 차이도 있고 뒤에 발생 원인 1 법정의 발생 원인 무시해도 되고,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다. 법적 성질, 수권행위의 가장 핵심은 이 대목이고, 이 수권행위도 법률행위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단독행위냐 아니면 계약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만약에 수권행위가 계약에 해당이 되면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 쪽에서 얘한테 대리권 수여하겠다고 청약하고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비로소 대리권이 발생이 되겠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판례도 마찬가지고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로 보기 때문에 청약 승낙 필요 없고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단독행위는 일방당에서 일방적 의사표 하나만 쓰면 되니까 이자 의사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발생, 단독행위로 보니까,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을 요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승낙 필요 없으니까 단독이니까. 그러면 나는 대리인이 되기 싫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대리권 수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하면 얘의 의사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니까 얘한테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안 부당하다는 거. 이유가 뭐냐, 이미 대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리하기 싫으면
사퇴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의사는 개 무시가 되고 대리권 발생이 되다 꼬우면 사퇴하면 돼요. 불리한 것 아니라는 거. 이 대리권은 대리인에서는 자격만 주는 거지 얘한테 무슨 권리무 주는 거 아니라고 말 이렇게. 따라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해서 대리권 발생하도 불리한 건 없다. 단동의로 본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법적인 두 번째로 동그라미 비우는 불호식행위다. 이거는 이제 이 점을 한 번씩 옛날에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원래 법률행위는 불호식행위가 원칙이죠. 구도로 하든 서면 작성은 당사 자유니까. 물론 이제 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서 행해야지 혈액이 발생이 되는 요식행위도 있어요. 이렇게. 불호식행위 원칙인데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실무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과정을 보면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서 대리권을 주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할 때 위임자는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까? 법에서 이걸 요구합니까? 이리 가정하면 숙권행위는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될 거라고 말. 근데 이거는 거래 관행이 그럴 뿐이고 위임자 서면 작성해서 구두로 대리권 수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불호식행위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숙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는 이 용어는 정리 정도는 해야지 대리권과 이해가 되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히 깨우치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임의대리권이 수여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통 거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갑이 토지 소유자 팔고 싶다. 바쁘다. 그래서 을에게 일처리 부탁하고 싶다. 그러면 내 토지 좀 팔아주라 청약하고 얘가 그래 알았다 승낙하고 그러면 양의사없이 협의가 돼서 사무처를 위탁하는 계약, 일처리를 부탁하는 계약 흔히 말하는 위임계약이 일단 성립이 돼요. 일처리 부탁했으니까. 그럼 이 갑은 위임인, 을은 일처리 부탁 승낙했으니까 수임인. 아직까지는 대리란 말은 입도 뻥긋 안 했죠. 그럼 이제 수임인은 수임 의무를 부담하니까 일처리해줄 의무를 부담하니까 여기서는 처리해줄 의무는 갑의 토지 팔아주는 거. 당연히 이제 매순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현재에는 딜이 나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토지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이 토지가 내 거가 아니라 얘 거니까 너 갑의 토지 살래 일이 될 거란 말이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얘가 바로 한마디 한다고 말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무 토지 팔려고 하느냐. 이자의 자격을 얘가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 수임 의무를 거래를 원만하게 성사 못 시킨다고 말이야. 따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자격을 같이 수여를 하는데 그게 대리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대리권을 같이 수여를 해요. 그럼 이자는 동시에 본인, 이자는 동시에 대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야. 대리인의 자격, 매각수는 자격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는 갑 대리인 의뢰하고서 갑부터 해서 매매한다. 그러면 얘가 이자의 자격, 왜 당신이 나무 토지 팔려고 하냐? 자격을 걸고 안 넘어가니까 수임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이때 이제 이 대리권을 수하는 행위를 숙권행위, 요 위임 계약 같은 것을 법률 용어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위임 계약이 원인이 돼서 결과 대리권이 수여가 됐죠. 해서 숙권행위 있었으니까 이 위임 계약 같은 것을 원인된 법률관계, 법 조문에는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은 의미인데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의미에서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쌤 개념 파악만 해두라.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서 있어야지 대리 공부가 되니까. 그 다음 숙권행위 무인성 이거는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옛날에도 설명 안 해줬고 무슨 이야기냐. 위임계약이 원인돼서 대리권이 수여가 돼요. 이게 원인돼서 결과 이게 행해지니까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바꿔 말하면 위임계약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효 취소가 되면 그 영향이 숙권행위에 미치는가. 영향 미친다 유인
안 미친다, 무인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해 못한다라서 대립공무원도 지장 없고 또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 이해도 안 되는 걸 생뚱사느라고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결과도 똑같고 대신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는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은 워낙에 중요하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유인 무인행위 요거는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지만 여기에 숙권행위와 관련된 유인 무인은 이해 못하고 또는 모른다고 해서 공부도 지장 없고 시험에 낼 일 없고 결과도 똑같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든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숙권행위 하자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제 기초 닦았으니까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 논의가 되는 문제들이 이제 추려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리권 문제인데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대리권의 범위 문제. 대리권의 범위는 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요걸 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리권 남용 문제. 이건 또 뭐냐? 이 대리인이 보통의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했고 나는 갑대리인이요 현명됐고 보통의 대리가 똑같이 대리를 했는데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 이야기야. 요 대리권 남용 문제 요게 또 논쟁이 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리권의 제한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대리권 관련해서는 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건데 범위, 남용,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 요 세 가지 걸 공부할 때 이렇게 식으로 해봐라. 본인과 대리인사 관계 대리권에서 논쟁이 심한 거 문제가 되는 거 요 세 가지 이렇게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도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유는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개별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늘리놓고 먼저 공부 시장 없고 문제는 또 임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말이요. 원래 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은 숙권행위에서 정해져요.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토지 팔아달라 대리권이면 이 숙권행위에 따라서 토지 매매하는 것만 대리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숙권행위의 해석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숙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1. 숙권행위 해석 문제로 귀착이 된다해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판례가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계속 반복되는 판례가 그중에 그 3개가 있어요. 1번에 쓰여있는 동그라미 1, 2번 판례하고 2번에 쓰여있는 동그라미 1번 판례 이 3개가 반복 출제가 되는데 실무에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1번 판례는 갑이 을에게 토지에 팔아다 대리권 줬다. 매매계약 체결권은 대리권을 주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갖는가? 이걸 묻는 것인데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얘한테 중도금, 잔금 지급하면 돼요. 그러면 참호 이행한 거니까 설사 이자가 그 돈을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 소비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참호 이행한 거니까 다시 얘한테 중도금, 잔금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판례는 매매계약처럼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얘한테 지급하면 얘가 그걸 횡령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얘한테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일 것이고 또 하나 판례 대금 직위 길등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는가?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게 두 번째 판례고 문제는 2번에 1번 판례인데 요게 지금 해지할 권한도 있는가 이에 관한 판례인데 요거는 지금 이건 담보 설정에 관한 것 이해가 들어졌는데 최근 판례는 이런 것도 똑같은 이야기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한 필지 매수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매수달라는 그래서 저 갑대리인을 위해서
매돈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거래가 딱 성사가 됐어 이렇게. 그런데 후에 이 대리인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갖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판례인데 일단 해지할 권한은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왜 시험에서 물어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얘가 얘한테 토지 매입해달라고 일체를 부탁했다. 내부적으로 이인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걸 이제 원만하게 일처리하라고 숙권행위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 대리권 후 소멸 사유 중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이미 대리권 후 소멸 사유 중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게 법에 규정이 되었느냐? 이게 오히려 대리권이 수요가 됐으니까 일처리 끝나면 더 이상 대리권만을 따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대리권은 소멸한다 열이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수해달라 이렇게 대리권 주어서 계약이 딱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임 계약, 기초적 법률관계, 오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이미 대리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 같은 것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되면 이미 대리권 소멸한다. 바로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묻는 판례들이고 그 세 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처럼 이제 이미 대리권의 경우는 숙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은 요 이미 대리인이 본에서 뭘 대리할 수 있냐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리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갑이 을에게 분명히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해요. 분명히 대리권은 주었어요. 그런데 숙권행위를 아무리 해석을 해보더라도 도대체 뭐 하라고 대리권 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말이야. 대리권 준 거는 명확한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이미 대리인을 글자 그대로 권한이 불분명한 이미 대리인 거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민법 118조에다가 이런 권한이 불가한 이미 대리인은 다음 같은 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 해서 다음 같은 보충 규정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또 기초문제에서 자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야. 여기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라고 하는 거. 이용, 계량행위를 싸잡아서 관리행위 이렇게도 표현하죠. 물권법에서는 이걸 관리행위라고 주로 표현하고 이용, 계량행위를 싸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에는 빠졌지만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존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현상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니까 보존행위는 권한과 이미 대리를 하더라도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 소유 건물이 수리를 요한다. 얘가 사람 불려서 도급계약체라고 수리를 맡긴다든가 또는 이 건물이 미등기다. 얘가 보존인께 신청을 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존시켰다. 이런 것들 대표적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고 여기 저 이용 계량행위 문제인데 싸잡아서 관리행위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무제한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제한을 좀 받는다는 거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이 되니까 시험에서 맨날 물어본 것이 이런 것들이고 거기 보니까 박스에다가 보존행위는 무제한 해갖고 예에 들어놓고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하고 성질이 변하지만 허용이 된다 해놓고 이제 거기다 예를 들어놨는데 이용행위는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대리 목적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니까 권한이 불분명한 이미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게 대표서 이용에 해당이 되니까 임대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일 건데 문제는 거기 어디가 보냐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은행에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준다. 또 예금을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 임야를 대지 형질 변경한다. 동그라미 4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시험에 나오더라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들이에요. 왜냐? 본인의 은행 예금을 찾아서 사초로 빌린다. 이자가 더 받을 수 있고 주식 투자 잘하면 떼돈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답을 예컨대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뭐 전답을 택지로 조성한다. 이것도 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대리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금 채권하고 사천인 성질이 다르죠. 또는 전답하고 택기도 성질이 다르고 따라서 이런 거는 아무리 본액 이익이 되더라도 권한부분 임의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대리권 없이 대리형이 되니까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딱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조문 118조에 빠졌는 것이 지금 처분행위인데 이 처분행위는 애시당초 권한이 불과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8조 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아예 매각한다든가 또는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권한이 불과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다. 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로서 첫 번째로 논의되는 대리권의 범위는 옛날에 지금은 시험 잘 물어보는데 문제 자체는 난행을 하고 쉬운 거니까 방금 지적해 준 것만 정리 잘 하시는 거야. 다시 마지막 부탁드리지만 예습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 민법 총칙 마지막까지 예습해 오세요. 민법 총칙 마지막 조건 기한까지. 다음 주에는. 복습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옛날에 외운 것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그러면 실력이 늘 줄 않으니까 수준을 좀 높여주니까 예습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